네, 지금부터 2024년 제5회 KW 나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식수는 개회식, 기념 촬영,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리셉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바로 앞에 계시는 박홍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님이십니다. 네, 옆에 계시는 이제 저희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발표자이신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융합연구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이신 신석호 동아낙함 전무이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번 나지 포럼을 주최하신 전쟁위험사업회 백승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개회사 시작 전에 여기 풍경 한번 보시고 오늘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 개회사 제일 첫 시작으로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따로 개회사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정말 연말이고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정중석에 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분들 진짜 어렵게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올 발제를 맡아주신 남성욱 교수님 너무나 잘하시죠? 남성욱 교수님. 또 제가 차관할 때 합참 의장님으로서 제가 잘 모셨는데 오늘 인연으로 왔습니다. 우리 전 합참 의장 최은희 의장님 오셨고요. 예대 박홍 교수님 TV 나간다고 여기 저한테 좀 와달라니까 출연료 얼마냐고 묻는데 하여튼 TV 스타 우리 박홍원 교수님 와서 고맙고요. 김은수 유엔 사무차장님 대단한 국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경험하셨던 우리 김은수 유엔 사무차장님, 사무총장님 잘 아시죠? 반기문 총장님이 사무차장님 있었다고 잘 모르는데 총장님하고 중요한 일을 실질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김은수 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석호 북한학 박사님 지금 동아일보에서 중요한 일을 있는데 일과 시간에 나오기가 참 힘든데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KW 나지 포럼이라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지 포럼이 뭐냐 이렇게 낯설게 생각할 수 있으나 자주 부르는 또 익숙하게 나라를 지키는 포럼 나지포 나지 그리고 KW 전쟁기념사업회의 약자입니다. KW 나지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선택하고 운명처럼 트럼프와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야에 가장 국내에서 정말 경륜이 배인 고개를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정중석에 있는 분들도 결을 떼고 한번 질문하고 토론해서 만든 보람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청주석에 계신 분들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남성욱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분은 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백승주 회장님께서 장명의 달인이시고요. 만화를 두 권 낸 거 여러분 모르시죠? K-웨이브라고. 네. 이름을 나지 포럼 처음에 뭔가 그랬는데 쏙쏙
각인이 됩니다. 여러 군데서 뭐 세미나 강의를 해봤는데 또 이렇게 무기 사이를 뚫고 와서 세미나를 하니까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아요. 초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가 시대가 왔습니다. 마가 시대, 마귀 시대가 아니고 마가 시대. 예,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11월 4일자 뉴욕타임즈를 읽어보고 트럼프가 되겠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왼쪽 편에 오피니언란이 있는데 그 제목이, 뉴욕타임즈는 아시다시피 진보 언론이고 해리스를 지지했죠. 그런데 win or lose, 트럼프 has already won. 그래서 이기고지든 트럼프는 이미 승자다. 그래서 아니 뉴욕타임즈가 입장을 바꿨나하고 글을 읽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자. 인플레이션은 제가 애들 둘이 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 하여튼 둘이 밥 먹으러 가건 셋이 밥 먹으러 가면 플러스 원. 그러니까 셋이 밥 먹으면 4명 값을 내면 쉽다. 팁 때문에. 네. 뭐 10만 불 받아봐야 쓸 돈이 없다.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불법 이민은 재밌는 글이요. 우리 아버지가 불법 이민자거든요. 그런데 고생 끝에 하여튼 영주권을 얻고 또 나도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법 이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일자리 뺏는다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불법 이민자는 자기 뿌리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현재 자기 이해 관점에서. 어떤 날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20만 명이 들어온 날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불법 이민은 이제 감당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젠더 이슈, 낙태, 여성의 권리, 뭐 이런 것만 갖고 백악관을 진입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미국은 뭐 전통적으로 공화민주 양당의 정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그런 양당의 정책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제 before Trump, after Trump. 예, 트럼프 이전 시대와 트럼프 이후 시대로 미국 정치는 아마 나눠질 것이다. 이미 뭐 키신저가 사실은 이게 이미 미국 사회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사람이 트럼프다는 거지, 트럼프가 그걸 먹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미국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나라의 행복은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번 대선은 역시 경제 이슈가 승패를 갈랐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라면 민주당이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뭐 대호각성 내지는 정책 스트림을 많이 바꿔야지 2028년 9년의 선거를 민주당이 다시 뺏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트렌드 하에서 우리 안보 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금년도 GDP가 85,000달러예요. 네, 엄청 높죠. 그런데 3억 3천만 인구 중에 자기네 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3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가끔 저희가 공부했던 그 미국 중부의 도시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갔다 왔다고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어떻게 생겼냐고 신기한 듯이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은 이미 양극화된 미국인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은 어디로 갔습니다. 이제 그런 미국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치도 달라지는 거죠. 1823년에 멀로 대통령이 이제 멀로주의라는 거를 했죠. 아이솔레이션 팔리스라고 해서 고립주의, 대륙도 미국을 건들지 마라. 미국도 대륙을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에 브랜뉴가 붙어서 브랜뉴 아이솔레이션 팔리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새로 시작된다는 거죠. 동맹의 이제 문제인데 안보에서 동맹의 문제. 자, 이제 ABB죠. Anything but Biden. 하여튼 바이든이 한 거하고는 다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뭐 로컬 프로블럼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정세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 uncertainty죠. certain. 불확실한 것만 확실하대. 불확실한 것. 네, 확실한 거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걱정은 이 주한미군 평택에 학생들 데리고 가서 피자를 사주면 그 카드에 로스앤젤레스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는 미국 땅이죠. 아,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해야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자기네 땅이니까 개입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이 계속 가리라는 주장이 없고요. 마지막에 한반도에 갖고 있는 전가의 보드 카드가 결국은 주한미군 카드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방위비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뭐 1조 한 4, 5천억 정도 방위비를 합의했고 이게 2030년까지 가기로 했는데 미국 정치가 생각보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네, 지금 수입했죠. 상하원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억 요거를 다시 이제 하자라는 얘기가 뭐 본인이 100억 달러를 이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100억 달러를 우리의 1조 5천억과 어떻게 이제 가운데 어느 선에서 돈을 맞춰야겠죠. 그제 경상도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돈 좀 주고 트럼프 좀 달래볼까 하고 그러는데 네, 뭐 돈 안 주고는 못 달래니까 돈을 주는데 뭐 돈을 주는 만큼 저희도 얻어내야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예,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죠. 자, 오늘도 뭐 제가 다른 또 글을 쓰느라고 찾아보니까 이 트럼프 아저씨가 노벨상에 관심이 많아요. 노벨 평화상. 이미 2020년 발언을 보니까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 상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속물이라고 따지지만 가장 인간의 본능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트럼피즘이라는 표현이죠. 네, 노벨 평화상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4년 하고는 이제 더 이상은 2번만 하면 미국 대통령은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반부 2년 안에 본인이 승부를 내려고 할 겁니다. 후반부 3년 차 가면 레임덕이 미국 정치도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하고의 핵 문제 담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스몰 딜이죠. 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이 영변을 비핵화하고 민생결의안 11건 중에 5건을 틀어달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You are ready for the deal. 너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됐구나. 왜?
미국 인텔리전스로는 영변이 핵개발의 성지긴 하지만 네, 이미 분강, 강선 등 여러 곳의 핵시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몰 딜을 할 수 없다. 마침 9월 13일 추석 연휴 전에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인텔리전스 자산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그거는 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북핵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9월에 한마디 하고 슬쩍 빠졌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대화를. 네. 국제사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는 스몰 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코리아 패싱이 있던 없던 근데 결국은 우리의 핵능력, 우리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본 사례를 찾아보니까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재처리를 했는데 그때 일본 경제가 정말 잘 나가던 소니도 사들이고 뉴욕의 빌딩도 사들이던 일본도 돈으로 메꿨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방위비를 어느 선에서 올려야 될지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텐데 그 중에 대가로 이제 얻어내야 될 리스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를 얘기해요. 저희 경주 방패장이 2030년이면 거의 포화 상태가 나기 때문에 돈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목표고 현실에서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과 상대할 때 저희가 주장해야 될 안 중에 하나는 1차 단계로 우리의 핵 무장 능력 돈을 더 높이 부르면 그거와 플러스 알파로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빠져나갔던 전술핵을 몇 개라도 좀 갖다 놓는 나토 방식 등 그런 시큐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이번에 75개국 정상과 트럼프가 통화를 했는데 이게 2016년하고 좀 다른 점은 16년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 처음 당선되고 나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줬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더니 이제는 경험이 생겨서 그런지 칠레 대통령 라틴 아메리카 파티에 딱 말하려고 한 사람만 왔고 나머지는 통화만 했습니다. 이제는 청구서 가지고 오라는 방식이죠. 일본 신문 보니까 이시바 총리는 5분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2분 통화했다고 해서 우리 굉장히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기사를 봤는데 24분 통화한 프랑스 트리도가 제일 오래 통화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현안이 나토 관련해서 좀 있었고 저희가 대화가 길어진 거는 우리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님 계시지만 해군 함정 MRO 유지보수 관리인데 그래서 저게 청구서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내고 수리 보수해주면 참 좋을 텐데 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보고 무상으로 해달라는구나 저 표현이 존 스콥이라고 해서 미국은 자체 항구를 기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선박이 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령 때문에 이제 저렇게 조선업이 낙후가 됐고요. 지금 세계 조선업은 역시 차이나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가서 배 만드는 걸 좀 보면 이게 선진국에서 할 산업이 아니고 완전히 어려운 3D 업종 아무리 조립을 해도 그래서 유지보수 관리 카드를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의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게 거대한 고래들끼리 이제 충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중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것은 현실 인식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이 파고를 넘어야 될지, 이 아주 큰 카드가 이 김정은의 우크라이나 파병 카드거든요. 네, 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오면서 이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스위스에서 평양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그 파일을 정부 당국에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어린애가 무슨 후계자가 되냐는 뭐 그런 회의적인 관측이 있는데, 그 평양에 있는 한 여학생하고 이 김정은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이 뭐냐면 담배 많이 피지 말라고 그 여학생이 김정은한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정은이 팍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런 참견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낀 결론은 호랑이 새끼는 역시 호랑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앞으로 한반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결론을 냈는데, 이 파병이라는 엄청난 지금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왜 지금 걱정스럽냐면, 저는 실전 경험을 쌓는다,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ICBM 기술, 여러 기술을 받는 그런 우려도 우려지만, 러시아가 다시 한반도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91년이 러시아 함정, 소련 함정이 한반도 북쪽에 들어온 마지막 해인데, 지난 9월 달에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북한 병력, 무기 등을 다 싣고 가기 위해서인 거죠. 자, 지난 6월에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인해서 23개 조항에서 양측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반도 유사시에 다시 러시아군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근거를 제공하면서 저희의 통일 문제에 커다란, 저는 아주 뭔가 장애물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큰 한반도의 불안, 평화, 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더 이상, 우리 차장님께 있으면 과연 이제 새로운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 네, 러시아가 앞장서서 막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걸림돌이 없죠. 최고 10만 명까지 파병 갔다 와서 기세 등등 하겠죠. 그래서 그런 국제정치적인 이제 우려 상황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좀 확고히 정하자.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든 안 만나든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한 50개 정도 하고, 지난번에 공개된 강선 시설에서 한 10개 정도씩 매년 나오는데, 이거에 관해서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트럼프하고 가자. 두 번째 문제는 주한미군에 관한 또 우리의 원칙. 돈은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실익이 나는 해군 함정 MRO 해달라고 하면 돈 좀 비싸게 우리도 좀 불러가지고, 딜에 관해서는 트럼프 협상 방식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국익을 지키는 그런 안을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오늘날 부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기업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대우 트럼프 타워 있죠? 뉴욕에서 91년도에 김은영 회장 만나갖고 거기서 기사회생해서 근데 저 사람이 참 비즈니스 감각은 있는 게 지금은 아파트 1층이 다 이렇게 호텔식으로 돼 있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수 지도해 주신 거예요. 제발 입구에 그 한국 아파트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호텔 로비식으로 하라. 그리고 유리 창문으로 뷰를 강조해라. 그러면 최소 30-40% 아파트 값 더 받는다. 그 감각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비즈니스적으로 뭐 접근해야지. 그거 우리 동맹이니까. 딥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영어로 이지 얼라이언스 시대로 가니까 저희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임명하는 강요들 보면 우리로서는 청문회에서 다 아웃될 사람들이죠. 왜 저런 사람들 임명하냐? 본인이 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르거든 자기보다. 그런 사람. 일기 때는 다 시니어들 갖다 놨더니 자기 가르치려고.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이제는 뭐 장관들하고 저희가 협상하니까 하여튼 트럼프 주니어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하여튼 트럼프 일가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2025년 을사년이랍니다. 하여튼. 네, 을사조약 나온 지 120년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좀 긴장을 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박원건 예대 북한학과 교수님께서 첫 번째 순서 이 첫 번째는 제일 쉬워요. 뒤에 하면 앞에 걸 좀 이렇게 안 해야 되니까 중복 수행이 있는데 박원건 교수님 제일 로비를 제일 첫 순서를 받으셨네. 부탁드립니다. 뭐 학술 신문하는데 한 5분에 10분 사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스 포럼은 정말 저를 계속 불러주셔서 매번 이렇게 감사하게 참여하고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에서 남성욱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뭐 제가 딱히 더하거나 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두 가지 안 다루신 분이 하나 조금 뭐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독특하게 연구 영역이 미국과 북한입니다. 미국 선거도 학부 때 미국 정치를 전공해갖고 지금 또 미국 선거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미국이 시대에 따라서 이 정치 세력들이 재편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영어로 이제 리어라이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정렬, 재정비 그런 모습이 이번에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출구조사에서 가장 중시하는 의제들을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당연히 경제, 인플레이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법과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세 번째가 민주주의, 한 네 번째가 낭패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였고요. 세 번째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물 아니야? 했더니 아니 그렇게 나오질 않았고 미국 유권자의 50% 이상이 오히려 트럼프가 돼야 미국 민주주의가 복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민주당의 오히려 그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공화당 지지층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020년 선거도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의 60% 가까이가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화당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 국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가장 선거의 페인을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이 시대 정신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미국 유권자들이 일종의 경고를 했죠.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지지 계층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 서민들이 다 트럼프를 찍어버렸는데 고졸이야 백인들이. 그런데 민주당이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문화 전쟁을 계속 걸어갔다. 거기에는 성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로 가버리는 바람에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렬, 재정비를 보면 이번 투표연 때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은 분석이 돼야겠습니다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는 다른 투표 형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별이고요.
두 번째는 학력, 세 번째는 거주지, 네 번째는 종교입니다. 이미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라틴계 남성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10% 이상 더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남성의 비율이 높아졌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백인 여성들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해리스에게 조금 더 갔지만 크게 라틴계의 지지를 상쇄할 만큼 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앞으로의 미국의 정치의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저도 한반도로 넘어와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앞에서 남성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왜냐하면 7월달 공화당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유세 때마다 김정은을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맥락을 잘 보면 이것을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 대선에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회의장에 부르다가 햄버거 먹고 문제 해결하겠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문제 해결이나 만나겠다는 얘기보다는 친분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바이든 해리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2기를 시작하는 두 번째 텀을 시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이른바 영어로 레거시,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내외 정책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노벨 평화상이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유산을 남기고 업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정도일 겁니다. 2018, 19년에 트럼프가 직접 한반도 문제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4년이란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정치적 자산과 그것을 쓸 건지는 좀 아직은 확실치 않고 또 반면에 그럼 김정은을 만날 거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김정은도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연초에 충북 동지회 사건이라고 간접단 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판결문을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들이 간첩 활동을 했는데 평양에서 내려온 지령들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특히 18, 19년에 그렇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친서를 오고 가고 했던 그 상황에도 평양에서 내려보낸 그 지령에는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반감,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반미를 일으키라라는 그런 지령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트럼프의 만남이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함과 반감이 있다. 그렇다면은 만나더라도 전제 조건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핵 군축 협상에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트럼프가 어느 날 전화할지 모릅니다. 약간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 사람도 거의 월커빅 같은 사람이라서 밤에 새벽에 한 2시부터 4시까지 백악관에서 오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TV를 본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팍스 뉴스, 공화당의 방송을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CNN이나 MBC나 ABC나 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보면서 저것이 하면서 그때 이제 막 트위터를 달리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NN에서 유명한 앵커 페리드 자카리아 같은 사람이 트럼프 당신 김정은 못 만날 거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김정은 만나자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불예측성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위 분담 문제인데요. 2016년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위 분담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어려웠던 게 기존에 우리가 소파, 주둔부 지휘 협정에 따라서 특별 협정, SMA를 통해서 방위 분담 협상을 하는데 당시 트럼프 일기 때 한국한테 요구한 것은 작전 비용과 그리고 대비 태세 비용.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합훈련 비용과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SMA 틀에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이번에 2기가 되면 당연히 이것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틀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트럼프는 그런 틀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넘어서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8월 달에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억제뿐만 아니라 대응의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 이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한국 내에서 다시금 핵 무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안보 측에서는 제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금년에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 같고 전반까지 바이든 된다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좀 바이든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또 그 뒤에 해리슨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박원순 박사님 저는 북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국내 정치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날카로운 걸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윤희 의장님 에발로 문제 좀 특별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소개하셨듯이 저는 국방부에서 우리 회장님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정부예요. 정부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특강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도 저를 또 초대해 주셨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 빼놓고요. 여기 패널을 보신 분들 밖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분들 아니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포럼 한다고 해서요. 한 100여 명 이상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패널 분들 못지않게 소수 정예 정말 대한민국에서 안보, 국가 안위를 가장 걱정하시면서 전문가분들이 아니신가 해가지고요. 참 저는 군생활만 한 38년 한 사람이라 여기 옆에 계신 박원순 교수님처럼 강의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저 발표하는 것도 좀 어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군인 스타일로 군인답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로 우리 안보와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주장하는 이제 신고립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걸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안보 무임 승차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국제 경찰 임무 역할지 안 하겠다. 이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얼핏 떠오르는 게요.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전략적 확장 억제 전략, 확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발전을 시켰죠. 미 전략자산이 상시 전이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등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 항상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게요. 어떤 정책, 전략을 세우든 간에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핵이 아니고는 정확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 전략자산 갖다 놓고 뭐 전술핵을 갖다 놓다고 하더라고요. 미 핵무기에 대해 관한하는 사용 권한, 마지막 권한은 이 대통령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이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이상으로 보통 걱정 안 한다니까 모르는 분야, 인식하지 못하는 분야 중에요. 해양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해군 참모 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주장을 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요, 모든 대한민국 해군의 임무 역할, 작전 개념, 뭐 전략이 오로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한반도를 벗어나서는요, 그런 작전 계획 개념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이었던 거는 그동안은 미국이 국제경찰로서 미국이 세워놓은 국제 해양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유지해왔고 그러면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자, 이제 그런 미국이
국제경찰 임무를 중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갈등. 저는 그 갈등의 근본, 배경이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이에요.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중국이 부각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추진하는 가장 큰 미국을 건드리는 정책이 해양 팽창 정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서태평양 이론에서는 미국은 이 해군의 역할, 더 이상 영향력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 몰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고 뭐 하더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이 절대 물어설 수 없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에서 생기는 사실 이게 문제. 중국이 지금 자기들 계획대로 하와이를 연하는 이제 태평양에서 영해권을 자기 주장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총장 때 중국을 방문했더니 중국에서 저를 보고 중국 해군 사령원이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서해에서 124도 서쪽에 절대 오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공해인데 북한이 간첩선이 전부 124도 서쪽으로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작전을 하냐. 그 정도로 그냥 무모할 정도로 막무가내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서태평양 그 해역에서 영해권을 주장한다고 그러면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해상 수송도 그렇고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해적뿐만 아니고요. 지금 후지 반군이 상선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미 해군조차도 이 사건이 너무 버거워요. 이거는 첨단 능력을 가진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군함들이 아니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돌아가잖아요. 지금 중동 해역 그쪽 다 벗어나서 아프리카 도가서 다 다니고 유일하게 그걸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지금 쓰던 스웨즈물 항로를 쓰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거기 항공모함까지 파견해가지고 엄청난 해군으로 거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선은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골치 아픈 해상 수송로 보호 임무를 이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셰일가스 유전 개별하고 나서요. 에너지 이제 수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제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였고 아닌 거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하면서 굳이 미국이 필요한 물품을 해상 수송로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대한민국은 무역국가고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70%가 넘잖아요. 지금 에너지 전량 수입해야 되고 식량 80% 이상 수입해야 됩니다. 이거 막히면 대한민국은 15일 정도 버티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미국이 앞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군의 임무 역할을 이제는 저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앞으로 닥칠 무역이 우리나라가 바다에 진짜 모든 걸 걸고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해군이 그 보호하는 역할을 못해주면요 정말 버티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여론 조성을 위해서 해군의 역할이 바꿔야 된다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해상 수산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원수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원수 계급장 달았습니까? 제가 이름으로 나가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리어 라운지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 제가 나주 포럼에 처음 왔는데 이 불러주신 백승주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이 원수라서 어렸을 때 돌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 김봉수 선생이 제가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데 북한에 가니까 감히 제 이름을 못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김영철 부르면 영철 동지라고 그러거든요. 김동지라고. 그럼 저를 이제 원수 선생이나 원수 동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못 불러요. 그리고 뒷속말로 그놈이 참.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참 잘 지어주신 걸 북한에 가서 처음 깨달았어요. 이름이 원수지만 군대는 외교부 다니다가 현역 이제 사병으로 마쳤고요.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는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은희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제 해양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이걸 지금 그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큰 트렌드를 보면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간다 신고립주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250년 역사를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지난 80년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찰을 자임해서 한 것은 미국 역사에 굉장히 특별한 기간이었는데 그것이 저물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기에 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변하는 것이 그러한 경향을 좀 파퓰리즘으로서 타고 간 거지 그 트럼프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그 전통적인 그 미주 대륙 중심의 몬로 닥트린,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몬로 닥트린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웨스트, 그러니까 서방과 글로벌 이스트, 과거에 이제 공산권이죠. 그 두 진영이 맞서고 있는 지정학적 단층대의 경계선입니다.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포카서스, 중동, 서남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 불안정의 호가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은 그거의 예정. 근데 다행히 아직은 이제 이 호의 서쪽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강대국이 직접 충돌은 안 하고 대리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대한 불해가 직접 충돌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불이 동쪽으로 오면 고래가 붙는 거죠. 그럼 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힘의 공백을 그 자기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려는 그러니까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은 차고 넘칩니다. 국가도 있고 하마스 같은 비국가도 있고. 근데 그러한 행위자들이 그 힘의 공백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좀 모험을 해도 처벌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상황이 냉전 때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냉전에는 그 산에 두 호랑이가 늑대나 다른 동물들을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바로를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바로한 그 행위자들이 벌인 행동 때문에 호랑이들이 계산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고
그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 쪽이 위험하지. 지금 최현희 회장님 말씀하신 서태평양 아주 지극히 위험해. 왜냐하면 중국은 당연히 150년 전에 과거의 영화를 이제 되찾을 힘이 생겼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했고 미국은 자꾸 발을 빼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를 잘못 읽는 행위자들이 또 우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뭐 지금 북한이 개입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말을 이루느냐를 다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 다른 행위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게 만들죠. 그럼 그걸 누가 억제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위험한 것이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화약고에 있는데 미중의 우선순위가 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낮아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개입을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전략적 이익 2.0을 한 거고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진정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과연 그럼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낮아진 우선순위를 저희 입장에서는 높이는 게 급선무다. 그 위험성을 만약에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 미중이 모두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3차 대전으로 가는 거는 미중이 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긴장해야죠. 긴장해야 되는데 저는 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일은 그 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가깝게 땡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학습 효과가 있어서 다 이제 충성파, 복종파로 다 이제 배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장관으로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일기 때는 미국 사람들 표현에 하면 애덜트들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다 배제하겠다. 그러면 그 전문가의 보좌는 약해질 테니 이 문제의 복잡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도 열리고. 근데 그거의 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거기에 얹어서 받게 하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근데 저희가 얻어야 될 것은 또 굉장히 많죠. 핵도 있고, 이제 해양 안보 능력, 그리고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장거리 수산 능력,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해주면서 트럼프의 생각에 이 딜은 내가 성공한 딜이다 생각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거기에 패키지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2.0에 대비해서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미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공유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일 관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려달라고 하면 우리한테만 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압력을 받을 미국의 동맹국들하고 저희의 전력을 공유해서 같이 대처하는 거죠. 그럼 훨씬 우리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논리를 세울 때도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서 국방비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그거에 얹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받아내는 그 현명한 교섭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백승주 회장님도 이제 정치권에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야 될 일이 국론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의 상대적인 그 사이즈가 작은데, 우리의 파트너들이 한국의 어떤 외교안보 문제를,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또 정부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의 생각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전체 설명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국론 통합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워도 그것에 여야가 다 동의한다 하는 게 확보가 안 되면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테니까 그것을 좀 고치는 작업을 정치권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차장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오늘 토론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외교 국방위원회 의원들한테 책자를 좀 전해드리도록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진행되는 이 바라 앞에서 진행되는 일이 진짜 한반도로만 아니될 텐데 동아시아만 아니될 텐데 걱정을 해줬습니다. 우발적 충돌에 확대된 준비에 미리 오늘 지금까지 토론에서 우리 가장 듣고 싶은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는 부분이 공통으로 제가 질문 먼저 던져놓을까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자,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28,500명 조정하거나 철수하자고 하면 핵무장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네 분 그 부분에 답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틀리는지 말합니다. 신석호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참 힘드시죠? 앞에 네 분 안 앉아 계셔야 신석호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북한에 갔다 오면서 북한하고 박사를 받았는데 원래 한국 백그라운드는 국제정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토론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쟁을 치렀고 아직도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 안보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첫째는 북한의 힘이 너무나 커져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감은 미국이 언젠가는 다시 나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있다고 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때도 그랬고 2기 이번에도 그렇고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고립주의, 신고립주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들어와서 국제 부장을 하면서 트럼프 1기를 맞았던 경험에 비춰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1기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면 막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정도, 고민해야 할 정도의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전망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지막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제 토론문에 적어놨습니다만 미국은 패권 국가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기반으로 한 지역적 패권 국가인데 그 패권 국가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트럼프의 미국과 오바마 또 바이든의 미국의 그 패권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민주당의 패권의 성격은 이제 그 동맹국들을 잘 해주면서 줄 거는 충분히 주고 그 협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비로운 패권이라는 표현을 써봤고 트럼프는 반대로 동맹국에도 희생과 비용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쫀쫀한 패권주의라고 제가 기사에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스킨지죠. 내가 뭐 도와주면 더 낸 거 이런 건데 그런 패권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는 반드시 맞습니다만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그게 근데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1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김원순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천명하고 몰로 대통령이 몰로 독트린으로 정식화한 그 미국의 고립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고립주의 반대 말은 개입주의인데 개입은 계속 해왔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말로는 동맹국들이 비용을 분담 안 하면 나갈 거야 라고 협박을 해서 협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트럼프 1기 때도 국방비도 늘리면서 국제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왔죠. 그래서 고립주의냐 개입주의냐라고 부르면 트럼프 행정부도 개입주의는 맞았습니다. 1기 때는. 근데 그게 2기 때 갑자기 다시 고립주의로 확 갈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볼 때는 그게 갑자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입주의라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다고 보여지지만 바이든하고 트럼프 의견이 같다고 보여지지만 그 민주당의 개입주의와 또 트럼프의 개입주의는 다른 거죠. 이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주의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자기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 질서 하에서의 이제 개입주의인 것이고, 근데 트럼프는 많은 측면에서 비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하는 거죠. 자유주의의 제도를 깨면서 개입을 하는.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도 지금 어쨌든 관세 장벽을 높일 것 같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으로도 말썽 국가와도 붙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김정은과 3번 정상회담 한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유주의적인 원칙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입을 할 때 어떤 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하에서 만들어놓은 그 다자적인 제도들, 유엔이나 WTO, 뭐 나토 이런 것들보다는 미국이 1대1로 가위바위보 붙어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정도가 제가 1기 트럼프에서 관찰한 바인데, 이런 그 1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2기 때 질적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우려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취임하고 실제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고 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북한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적어놨는데 그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나고 뭐 이런 그 쇼잉은 많이 했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는 상당히 거의 이제 비판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많고 뭐 이벤트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북한 핵 문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 현상과 비판의 근거는 토론문 마지막 그 표 2개 중에 하나에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어프로치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근데 2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표에 보시면 1기 때보다 지금 환경은 훨씬 더 안 좋아졌고요. 북한은 핵을 그때보다 더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때 상대방이 중국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까지 붙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치의 강대국 정치의 지금 플레이어로 북한이 끼어든 마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1기 때처럼 막 그냥 김정은을 막 싱가포르 하노이를 막 불러내서 쇼를 할 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이제 물으신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그 대외 정책이 고립주의이기도 하지만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인들이 그 깊이 반성한 거는 유럽과 아시아에 하나의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미국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나치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립주의를 하기하고 개입을 한 건데, 그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동북아시아는 당연히 지금 중국이 G2로 떠오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끼어든 마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북한은 저거는 참 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한 미국이 그곳의 발언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한민국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이제 대만을 가지고 이제 옵쇼 밸런싱이라고 이제 역외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가치를 계속 주장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